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평일에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밖에 모르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저처럼 결핍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남편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른 나이였지만 시댁에서는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런 부분에 이끌려 남편이 참 좋았는데, 다정하진 않지만 언제나 제 편이 돼줄 것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더 끌렸어요. 딸이 없었는데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온전히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따르도록 할게요. 민수 씨 바르고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딸처럼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가르쳐 줄 게 따로 뭐가 있어. 네가 어련히 잘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엔 다 못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살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연애 때부터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고 결혼 준비를 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정식으로 남편의 집안에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많지 않아서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님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예전에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무 다행이지. 당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친정 엄마처럼 내가 잘 모실 거야.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난 건 3대가 덕을 쌓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외로웠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8년간의 결혼 생활 후 아이도 낳았고 아빠랑 단둘이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복작복작한 시댁이 좋아 자초해서 시댁과 함께 살게 된 나날이었어요.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두 다 좋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절 따뜻이 여겨주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며 결혼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를 소개한 뒤 모든 일상은 바뀌게 되었죠. 동서를 첫 소개하는 날, 동서는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학력도 스펙도 엄청난 재원이었고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였어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제가 봐도 참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이 되려고 지금에서야 너희가 만났나 보구나. 네, 미국에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행사라고 아시죠?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나. 그래도 대단하구나. 타국까지 가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난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었어. 여기에 네 형님 될 사람이랑 아주버님이셔. 형제들끼리니까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네, 그럼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 잘 지내봐요. 종종 행사 때 많이 마주칠 텐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요. 나도 새 식구가 들어온다니 너무 기쁘고 설렜는데 예슬씨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동서 사이도 잘 지낼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오늘은 한 잔 마셔야겠다. 너무 기쁘네. 어머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저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식구가 된 만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동서는 제 번호를 시동생에게 물어 저에게 전화를 하였어요.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가구 좀 같이 보러 가자고 전화를 한 것인데 이번 기회야말로 동서와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이라고 형님 노릇을 할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를 만나는 그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서 때문에 상처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같이 가구 좀 고르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 가구 어때요? 저희 신혼집이랑 너무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무래도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형님이 옆에서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나야 좋지. 동서랑 이번 기회에 친해지기도 하고. 그 가구 너무 심플하니 예쁘다. 동서네 신혼집이랑 어울리는데? 아, 친해져요? 우리가? 그냥 뭐 행사 때나 모임 때 가끔 보는 거죠. 딱히 저희가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은 아니잖아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의아했거든요. 바보같이 그때는 맞받아칠 말이 생각도 안 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동선의 가구를 봐주는 내내 머릿속에서 사회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동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라며 물어본 말이었지만 돌아오는 동서의 대답은 또다시 제 길을 의심케 하는 말들 뿐이라 놀랐어요. 동서, 내가 좀 소심해서 그럴 순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아까 했던 말이 무슨 뜻이야?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 뭐 동서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싶어서. 행여나 내가 밖에서 만났다면 동서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건가? 아, 그 말? 뭐, 말 그대로죠. 제가 그냥 솔직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워낙 솔직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사실 저 같은 고학력 스펙을 가진 사람을 형님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형님은 그냥 물류센터 격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은 없어서. 그럼 그 말이 지금 본인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으니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러니 친해질 생각도 말아라 라고 한 말이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댁 가서는 잘 지내는 신용은 할게요. 그런데 막 친한 척은 말아주세요. 동서 이중인격이구나. 그런 성격인지 전혀 몰랐네. 난 또 동서가 가구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길래 동서지간에 우애 좀 다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 초장에 누르려고 부른 거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알아?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야. 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 가구 골라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역시나 안목이 영 아니네요. 안목마저 좀 좋았다면 형님이랑 사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만 했겠지만 오늘 골라주신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역시나 했고요. 동서 이런 사람인 거 도련님도 알아? 이건 인성 문제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형님이 좀 고지식한 거죠. 원래 이렇게 전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아, 이렇게 까놓은 김에 얘기 하나 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 집 재산 다 탐낼 생각은 아니시죠? 형님한텐 너무 가분한 재산이잖아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전 이만 콜택시를 불러가지고요. 나중에 식장에서 봬요. 뭐 오늘 있었던 일, 뭐 알아서 알아들으셨길 바래요. 그럼 이만.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고 너무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사실 대놓고 더 따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동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네 집 재산 얘기를 들먹이며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겨우 중소기업 격리나 하는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였지만 차마 자존심이 상하고 괜한 분란만 될까 싶어 말을 아꼈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 보신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초를 치고 싶진 않았어요. 늘 사랑으로 챙겨주신 시어머니에게 근심을 드리고 싶진 않았고 그저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네 동서되는 사람이랑 가구 잘 보고 왔니? 어때? 성격도 좋고 너랑 아주 딱이지? 너도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무던하고 좋으니까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들들 있는 거 장가들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하다.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속 후련하시니까 더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한이 없다. 너도 동서 생겼으니까 혼자 대소사 짊어지지 말고 동서랑 같이 나눠가며 해라. 힘드니까. 에이,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살펴주시니까 저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 집을 이끌어갈 사람은 너야 큰 며느리.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대고 싶으면 기대도 된단다. 늘 좋으신 분께 저의 고충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동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싹부터 나랑 다른 인간이니 그냥 상종을 말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댁에 관례적인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모든 대소사를 저와 시어머니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 역시 따로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 마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절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제 전화를 받고 와서 저를 도와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 동서는 행사가 거의 시작되기 전 느지막이 시댁에 도착하여 시어머니에겐 착한 척 다정한 척을 하며 저에겐 따로 손톱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중의 얼굴을 보이며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형님도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워낙 일도 바쁘고 직함도 팀장이다 보니까. 에이, 됐다.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큰애가 혼자 많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거들어 주렴. 네, 그래야죠. 어머님은 거실 가셔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나머지 형님이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까 그네 혼자 고생 안 해도 돼서 참 좋다. 뭐 상차림이야 너희들이 무조건 준비해라는 아니지만 부엌이 복닥복닥하니 참 보기 좋아. 그네야, 둘째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릇이며 음식 놓는 거 하나하나 잘 알려줘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은걸요?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제가 형님 옆에서 열심히 조수노릇 할 거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거실에 내보낸 뒤 동서는 또다시 저에게만 본색을 드러냈어요. 인간이 왜 이럴까 싶고 살다 이런 인간은 또 처음 겪어봤기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뿐이었죠. 화도 났지만 애써 침착해야 했어요. 나이도 제가 훨씬 많고 이런 인격장애 인간을 취급해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건 그저 상처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주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형님이군요. 설마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거들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일반 물류센터 다니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직위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해하시죠?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한테 이유를 설명해? 동서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마. 어차피 동서도 나랑 말 섞고 싶지 않아 하고 나 역시 그런 동서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저에 대한 자격지심 아니고요. 형님 되는 자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매일 생각했는데 하필 저와 격이 너무 안 맞는 분이라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이중인격 인간이 내 동서 자리로 들어왔다는 게 참 한탄스럽네. 그저 할 말이라곤 본인의 고스펙 내세워서 앞사람 깔아뭉개는 그런 동서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이젠 좀 솔직해 보세요. 장남이라고 혹시 이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저 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겨우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사람 잘못 봤어. 스펙만 좋지 얼마나 없이 자랐길래 돈에 환장을 해? 뭐예요? 속물 아닌 척 하기는. 내가 형님 같은 사람 엄청 많이 봤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거. 정신 차려.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 해대는 꼴이라니. 동서의 이런 속물근성 진짜 대단하다. 말이 다 안 나오네. 제가 이렇게 단칼에 말을 자르자 동서는 아주 어이없어 하였고 그나마 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이 나고 동서네가 돌아간 뒤 마음이 많이 속상해 혼자 부엌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언제나 다정하고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며 물어오시더라고요. 차마 며느리가 둘이라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답지 않게 무슨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런 거니? 말을 해봐.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야말로 너무 좋아요. 혹시 네 동서 때문에 그러냐? 걔가 너 속상하게 하든? 뭐 나야 네가 시실콜콜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거나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알겠지? 내가 뭐 힘이 돼주지 못할지라도
들어는 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도 제가 동서 때문에 심란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언제나 저의 편에 서서 생각해주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기분이 나름 많이 풀렸어요. 엄마가 없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친정엄마 그 이상이었거든요.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더 입이 안 떨어졌고 그냥 나 혼자 삭히자라는 마음으로 미련하게 시간이 흘렀어요. 중간중간 동서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그저 웃으며 지내온 날들이었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1년에 한 번 시대의 김장날이 되었는데 늘 하던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과 장을 보고 김장 준비를 하였어요. 아유,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매년 이렇게 김장을 도와주냐, 힘들게.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난 그냥 내가 담근 김치 사람들이 하도 잘 먹어주니까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너 힘드니까 진짜 쉬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 하루 푹 쉬어. 에이, 저 어머님 도와주는 게 제 낙이라니깐요. 그리고 김장날 수육도 먹고 굴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힘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해주세요. 너를 어떻게 안 이뻐 하겠냐.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말도 이쁘게 하고 이 늙은 시엠이 말동무도 해주고 고맙다. 어머님은 김장 때마다 한사코 거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런 게 정이지 싶어 매년 김장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 있을 무렵 시동생과 동서가 방문을 해서 김장김치를 가져가려고 큰 통 몇 개를 가져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 시동생은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에게 좀 거들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동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애써 굳이 김장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며 그저 쉬라고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은 애들 왔니? 여기 통 두거라. 김장김치 가져가서 김치냉장고에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으면 맛있을 거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지금 먹고 있는 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손맛 좀 배워야겠어요. 어쩜 그리 손맛이 좋으실까? 그러지 말고 엄마 좀 거들어줘, 자기야. 뭐 요리도 배우고 싶어 했잖아. 형수님도 힘드시니까 같이 거들면 되겠다. 내가? 나 이런 거 못하잖아. 그냥 나중에 어머님한테 와서 레시피만 가져가지 뭐. 어머님, 그래도 되죠? 전 워낙 똥손이라. 그래, 그냥 들어가서 쉬어. 얘 큰애야, 너도 그냥 쉬어라. 한사코 쉬어도 된다는데 꼭 이런다니까. 너도 들어가. 아니에요.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 이제 찹쌀풀 넣어야 하죠? 제가 주방 가서 가지고 올게요. 하고 계세요? 한사코 쉬라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서가 얄밉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념거리를 찾아 주방으로 갈 무렵 동서가 따라 들어오면서 역시나 속을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절 깔아뭉개려고 하는 인간 같았고 어쩜 그리 적대적이고 무례한지 참 살다 그런 인간 종족은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머님 옆에서 살랑살랑 비위 맞추면서 아주 갖은 예쁨 다 받으니까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단수란 말이야. 뭐야? 동서, 내가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여?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매번 적대적으로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지?
형님한테 계속 본인의 위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쉬라고 하셨어도 김장 같은 건 형님이 혼자 해도 될 일인 거 아시죠? 전 고스펙이고 형님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오늘 굴보쌈이랑 김장김치 같이 들고 갈 거니까 잘 싸주기나 하세요. 그리고 이딴 일은 양심상 형님이 다 해야죠. 어머님이 아무리 쉬라고 하셔도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굳은 일은 알아서 딱딱 해야지. 본인이 도와주는 것 마냥 하면 되겠어요? 웃겨 진짜.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반격을 하려고 할 때 주방에 뭘 좀 가지러 오셨다가 저희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동서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처음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과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극대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자 동서 또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께 애써 변명을 하였지만 어머님한테 통할 리는 만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며 동서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역시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여태까지 너네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앞에서는 상냥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인데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내 집에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형님이 계속 어머님 도와드리면서 저보곤 하는 것도 없냐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설마하니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요? 어머님도 참, 노용 푸세요. 오해 푸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진실성이 없어서 되겠어? 제가 아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형님이 늦게 와서 뭘 도와주냐고 화내셨잖아요. 형님도 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뭐야?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진짜 최악이구나.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 너란 인간.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 시엠을 뭘로 보고?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겼지.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네가 한 행동 책임져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네 형님을 업신여기니 말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동서면전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대야를 던지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셨는데 그건 바로 제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죠. 제 정체를 밝히자 동서는 설마 그럴 일이 없다며 바로 뒤집어지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저 역시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황당했는지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성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네 형님 부친이 뭐하는 사람인 줄이나 알고 너 까부는 거야? 네가 그렇게 스펙 따지니 내가 말해줘야겠다. 너네 형님네 부친 네가 다니는 대행사인가 뭔지 하는 곳에 임원이야. 그거 알아? 혹시 김만철이라고 들어봤나 몰라? 그 대행사 창업주랑 거의 동고동락하며 지금 회사를 키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네? 이사님이 형님네 아버지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근데 형님은 중소기업에서 고작 말단선이나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형님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제가 다니는 곳을 알았을 텐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임원인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아니, 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짜 맞아요? 아버지랑 나랑은 별개니까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했을까? 근데 동서 꼴을 보아하니 말을 해야겠네. 겨우 회사 팀장 주제에 이사 딸이랑 눈 똑바로 마주치고 말할 짬이나 돼? 나도 동서한테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줄게. 두고 봐.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애써 참았는데 이제 다 아시는 마당에 나도 동서한테 당한 스트레스 그대로 갚아줘야지. 고얀 것 같으니라고. 썩 나가. 이제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둘째가 너랑 끝까지 산다고 하면 걔도 안 볼 거니까. 아니, 어머님, 형님, 다 오해예요. 제가 요새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참 변명도 가지가지다. 어디서 우울증을 노네? 내가 너 때문에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내뱉나 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내쫓았고 그렇게 시동생까지 쫓겨났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동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며 싹싹 빌었지만 동서가 다니는 회사 이사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빈 것 같은 찜찜함에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 또한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며 절대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형님, 오해는 푸셔야죠. 전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너무 죄송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해 풀고 사이좋은 동서지간 해봐요. 아무래도 알아가는 과정에 작은 해프닝이잖아요. 해프닝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우리 아빠 딸이 아니었어도 나한테 사과했을까? 웃기지 마, 이 속물 같은 것. 동서는 사회생활에서도 제일 만나면 안 될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도 다신 볼 일 없으시다고 하니까. 여기 올 일도 없을 거야. 아, 참 아마 인사발령도 떨어질걸?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해버렸거든. 당할 수만은 없어서. 형님, 그건 반칙이죠. 왜 우리 둘 사이 일을 어머님이랑 이사님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긴.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맞는 게 되고 그리고 너 그렇게 능력 있으니까 그 회사 잘려도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아서 잘해봐. 네 고스펙으로 어딜 못 가겠니?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인간 대접해준 내가 바보지.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여 동서는 지방 사무실로 자천이 됐지만 거의 그건 그만두라는 말이었기에 동서는 그 좋은 회사 울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회사 내에서도 학벌 가지고 직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오히려 자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동서의 교활함이 세세하게 적혔다고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엄청 줄줄 새는 바가지였던 것이에요. 이 게시판 얘기를 들으니 참 인간이 왜 그러냐는 말밖에 안 나왔고 웃겼어요. 내가 이 회사 왜 나가야 해? 내가 왜? 나 여기 팀장이야. 감히 나를 내쫓아? 나 같은 인재를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고? 당신 팔자 당신이 꼰 거지. 미국 유학 몇 년 다녀온 걸로 엄청 뻐기더니 꼴 좋다. 다신 이 회사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요. 나 여기 팀장이야. 너 인사평가 빵점 맞고 싶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디서 말단 직원이 나한테 함부로 해? 정신 못 차렸나 본데? 당신 자천이야. 아니지, 이건 나가라는 말이지. 어떻게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일하겠어. 잘해봐, 안녕.
회사에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에 내려진 자천이지만 사실상 나가라고 권유한 것이고 동서는 그렇게 잡아든 회사도 잃고 시어머니 사랑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사랑보다 재산이 탐나서 알랑방귀 끼어댔겠지만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흘렀나? 동서네와는 거의 손절하다시피 하였고 2년 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저런 여자와 살고 싶지 않다면서 서방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도 대단하신 게 서방님이 이혼을 하고 오자 그제야 서방님도 이 집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품어주는 너 자체도 엄마가 많이 실망했는데 이제야 네가 정신이 든 모양이니 앞으로 편하게 이 집 드나들도록 해. 그 여자애랑은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난 없이 살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인간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도 엄마 성격 잘 알지? 그래도 너도 귀중한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할게. 그 아이와 이혼은 잘한 일이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엔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잘 이끌고 가보려고 했지만 점점 인간성이 나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참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괜히 형수님한테 상처만 드린 것 같아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서방님도 뭐 그런 걸 아시고 결혼한 건가요? 그래도 이제라도 안정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죠. 전 괜찮아요. 우리가 더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자. 그 나이가 마음고생 많았어. 그리고 둘째 너도 나랑 네 전와이프 사이에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요.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여자랑 2년이나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동서는 결국 좋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시동생에게 이혼까지 당했어요.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결혼 후 재산에 일조한 금액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재산은 어머니 명의였기 때문에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 듣기론 지금은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계약직으로 그나마 버티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동서는 성격과 인간성 하나로 모든 걸 다 잃은 셈이에요. 집안 형편도 그저 그랬던 동서였기 때문에 이혼녀에 작은 출판사를 다니는 동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였죠. 애초에 제 길을 누르고 자존감을 챙기려다 모든 걸 다 잃고 새가 된 동서가 되었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번에 동서를 내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전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어머님과 친정엄마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더욱 애틋해졌달까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좋을 정도로 저희 고부 사이는 매우 특별하답니다. 저희 경험담을 한번 써보았는데 막상 그 일을 떠올리려고 하니 또다시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이 글을 마치고 어머님과 데이트나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며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양가 집안 문제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시댁 쪽에서 저희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대화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가 잘못했는지 시댁 쪽이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저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는 촌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태어나서 서울 가본 적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지고 한적한 동네라서 모두 친한 편이죠. 무슨 날만 되면 함께 모여서 노인회관에서 잔치를 열고 하는데요.
워낙 소규모 집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쭉 봐왔지만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우는데 뭉치는 것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같이 자라온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죠.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 모두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친정 쪽이 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시댁 쪽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 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농사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웬만한 성인 남자 못지않게 체력 좋고 모든 부면에서 열심히 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도 농사일을 같이 하고 있고 크진 않지만 소축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는 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네 땅 내 땅이 없어진 편이죠. 시댁 쪽에서 저희 집 도와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댁 쪽 밭일 도와줍니다. 시골 분들이셔서 그런지 입이 좀 거친 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고 당황해하실 때도 많아요. 특히 외식하려고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피해를 주시죠. 그래서 말 좀 조심하라고 얘기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배운 남편도 입이 많이 거칠어요. 어렸을 적부터 봐와서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부부싸움하게 되면 남자랑 싸운 것 마냥 덤벼듭니다. 얼굴이 도시 사람들처럼 하얗진 않아도 여자인 건 변함없는데 저를 그냥 남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결혼했고 이제 그냥 동네 오빠 동생이 아니라 부부라고. 그럼 서로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 맞잖아. 왜 항상 우리 부모님과 일을 할 때 시부모님께서 막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자식인 내가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알아? 항상 보면 시부모님께서 먼저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그래도 봐봐.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런 거 한두 번 보냐? 막걸리 한 잔씩 걸치면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듯이 지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구만. 터울 없이 지내는 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괜찮아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 당신이 더 예민한 것 같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나? 그동안 더 가까워져서 나는 오히려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신경 꺼.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 편해서 함부로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죠. 그래도 저희 집안은 막말을 하시거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시댁 쪽에서 신경을 건드려서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것 뿐이죠. 예전에 사건이 하나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꽤 늦은 저녁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셨는데 술이 엄청 취한 상태로 들어가셔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버릇이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무시하고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해서 술 한 잔 먹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있었다면 저한테 와서 해결을 보면 되는데 왜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신발 신고 달려갔어요. 남편도 뒤따라왔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결론은 제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건 핑계였고 자기 아들 데려갔으니 어느 정도의 땅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저를 향해 괜한 꼬투리를 잡았던 거였어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희한테는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엄청 많았으니까요. 자기 집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한 동네 살면서 한솥밥 먹는 처지에 너무 차별나는 거 아니냐고 항상 불만이 많았었죠. 지금 술 드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서로 간의 예의는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봐온 사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죠. 빨리 나가주세요. 친하면 막말하고 막대해도 되는 건가 봐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해볼까요? 얘 봐라. 못하는 말이 없네.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건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지킬 건 지키라고.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 너희 집안에 먼저 가서 일하잖니?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래서 일이 밀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한 명 고용했잖니. 거기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뒷전이고 피곤해서 거의 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거니? 이럴 거면 우리 아들 다시 돌려놓든지 해라.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일을 도와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수학을 해야 하는 시기라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외국인 몇 명 고용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여태까지 시댁 쪽은 한 번도 고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전에 항상 일꾼들이 시댁 쪽 가서도 일을 마저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했었는데 납품 기간이 좀 늦었다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 데려가서 일이 안 된다는 핑계로 땅을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가 시댁 쪽 일을 끝내고 친정으로 가기로 해결을 봤어요. 납품 기간이 차이 나봐야 2, 3일 정도인데 품질 떨어진다며 그것조차 싫어하셨죠. 그렇게 한 번에 난리가 난 이후로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랑 꽤 오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과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엄청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지한 얘기할 때는 서로 진심을 다해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부분들을 같이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시댁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끝내 사업 추진을 반대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출까지 받아도 많이 모자라게 되자 저희 아빠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땅을 아빠가 매입을 해줬으면 한다며 전부를 다 가져가길 원하셨어요.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상황을 끌어갈 필요가 없다며 5년 정도 돈을 더 모아서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지만 시아버지는 사업에도 타이밍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밀어붙이기를 원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농사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시댁 쪽 농사일도 도와주면서 했었기 때문에 이참에 매입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건 상관없지만 시댁 쪽에서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돈을 벌 수단이 없어지는 거였고 소축사 몇 마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돈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아빠는 시간을 좀 더 가지자며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시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설득시키게 되었고 말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하겠다는 말에 결국 시댁이 가지고 있던 땅의 전부를 아빠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훨씬 편해지고 좋긴 했어요. 저희는 일의 능률이 올랐고 이제 저희 땅이기 때문에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아버님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마을 시내권에 헬스장이랑 찜질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시내권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취미가 부동산에 다니는 거였어요. 항상 사업에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 준비가 정신없이 진행이 되었고 남편도 아버님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밤낮 가리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해서 일손을 거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농장 일도 겹치게 되면서 저는 아예 시댁 쪽은 신경을 쓰지 못했고 남편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확하는 일이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다음날 비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 더 늦어질 것 같아 무리하게 전날에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댁 쪽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손을 거들어 주었죠. 새벽부터 나와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엄마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쉬라고 얘기했지만 모두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선 어머님 옆에서 웃는 얼굴로 대화하며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모자란 포장 박스를 가지고 와서 수확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아버님께서 납품 늦었는데 잠이 오냐며 채찍을 꺼내 들었어요. 최근에 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채찍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 들리셔서는 허리춤에 차고 생각나면 휘두르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엄마 앞에서 휘두르고 계셨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만 장난치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소리치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버님께서 제 말을 듣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휘두르셨고 갑자기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자 아빠도 제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의 상태를 보니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심장마비였다는 걸. 아빠는 엄마를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바지 한쪽에 올라가 있었는데 빨갛게 줄이 가져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다가 엄마 다리에 맞았던 거였어요. 저는 무슨 장난을 이런 식으로 하냐며 아버님 손에 있던 채찍을 빼서 던져버렸고 아빠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고 엄마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아빠는 일단 엄마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아빠의 노력으로 살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제 다리는 풀려버려 털썩 주저앉았죠. 아버님, 생각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일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몸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 없이 허리춤에 맨날 차고 쓰지도 않는 채찍을 왜 엄마한테 휘둘러요?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다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시면서 그걸 계속 휘둘렀다가 우리 엄마 다리에 맞아서 빨갛게 피 멍든 거 보셨어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5살짜리 아이들보다 못하네요, 정말. 제가 난리를 치며 화를 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건을 납품하고 도착해서 무슨 일이냐며 당황해 하셨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대충 얘기했고 남편은 아버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놀랐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며 되려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윗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며 버르장머리 없다고 저를 패대기 치셨어요. 제가 눈을 흘기며 쳐다보자 이런 집안 도와줄 필요 없다며 헬스장이랑 찜질방 잘 돼도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라며 남편과 아버님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돼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를 일으켜주기는커녕 흘깃 내려다보면서 고개를 휙 돌리더니 시부모님 따라갔습니다. 곧 있으면 사업 대박 난다고 사람들이 완전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일단 엄마의 상태가 너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다행히도 몸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아빠는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보다 엄마가 정신을 차린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빠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시댁의 행동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등 돌리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엄마 곁에 있겠다고 다음날 다시 얼굴 보기로 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외국인분들과 함께 하던 일마저 마무리 짓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시댁에 있는 건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현관문을 열며 신발을 휙 벗어 던지고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하고 닫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와보라고 몇 번 불러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 당신이 화를 내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아버님의 잘못된 행동과 시어머니가 나를 패대기 쳤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빠가 그런 상황이 올 줄 알고 그랬겠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대들어? 너는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어른들한테 눈을 치켜세우고 소리를 높이는 거야? 네가 한 행동도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만나고 결혼까지 했지만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 생각만 하고 우리 집안과 친하다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잖아. 필요할 때는 꼬리 흔들고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막말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희 사업 얼마나 대박 나는지 두고 보자. 남편과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손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에게 엄마 다리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보상까지 전부 처리를 하였고 결혼할 때 반반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반반으로 재산을 나눴어요. 그리고 시댁은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축사에 있던 소를 전부 처분하고 시내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대박 났다며 모두들 축하해 주었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끔 시내에 가면 마주치곤 하는데
목에 힘주고 거만하게 팔자걸음으로 다니더라고요. 명품 가방에 고급 외제차 끌며 다니는 모습이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저희는 묵묵하게 하는 일 하며 엄마는 집안일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며 가끔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눈을 피하고 모른 척하며 지냈었어요. 2년쯤 지났을까요? 시내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부동산 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저희 동네가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거였죠. 어디 지역을 개발할지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거의 다 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랐죠.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거는 순간 제 앞에 시부모님이었던 분들과 전 남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잘 되던 매장이 몇 년 사이에 손님이 확 줄게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찜질방 오픈했을 때 사람들 줄 서서 들어가더니 아예 파리만 날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아빠에게 부동산에서 들었던 말들을 얘기해 주었고 아빠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거의 저희 지역에 확정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공사업체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왔고 아빠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땅 전부를 매입시켰습니다. 기존의 땅값에 비해 몇 배를 받게 될 수 있었는데 아빠는 처음에 몇 번을 버티다가 적당한 금액에 책정이 된 후 바로 매입하셨어요. 순식간에 몇십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들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는 아빠의 결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사업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농사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기계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판매가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전에 살던 동네 주민분께서 농기계 하나를 의뢰하셨고 오래간만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며 살았던 동네에 발을 들였는데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파트도 거의 완공된 상태였고 주변 상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운영하던 찜질방 건물에는 다른 매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지인분들 만나 명함을 건네며 농기계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 포장되어 있는 천막을 벗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반대편 창문에서 보고 있었죠. 계속해서 지켜보니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모습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리까지 쩔뚝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만 몸이 온전했어요. 제가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아빠는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뭘 보고 있냐는 질문에 과거에 전 남편이 포장마차에서 장사 준비 중이라고 말을 꺼냈어요.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던 엄마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급하게 오셔서는 창문을 바라보았고 아빠도 덩달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아빠 지인분께서 예전에 찜질방에서 화재가 나면서 크게 사고를 당했다며 빚만 가득한 상태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계약이 끝이 나고 주차장에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포장마차 앞에 멈추더라고요. 창문을 내리더니 아버님을 불렀고 아빠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는 아버님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면서 나중에 농사일 하게 되면 농기계 싸게 해줄 테니 연락하라고 얘기하고 창문을 올리셨네요. 뒷좌석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순간에 바뀐다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 결국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심보가 좋아야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은 도움을 줘도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죠. 자신들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하시는 일 항상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